지금 뭐 제가 한반도 주변 국제 정세와 통일 문제라고 했는데 지금 정권이 바뀐 다음에 저는 이 윤석열 정부가 기존의 정부하고는 좀 다른 정책을 취해야 될 거다라고. 이건 뭐 당위론의 문제지만은 우리나라가 통일이라는 것을 정책으로 취한 것이 60 년대 70 년대까지밖에 아닙니다. 그리고 80 년대에 들어와서는 통일 문제를 거의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통일을 안 하고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핵 문제도 나오고 북한 인권 문제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참 골치 아픈 문제들이 나왔는데 최악이 저는 지난 문재인 정권 5 년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다행히도 어 우리 여기 자유주의자들은 전부 다 잘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지금 새로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떤 정책을 펴야 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새 정부는 "통일 정책을 추구하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한반도 평화, 통일을 통일을 위한 형성하는 조건, 여기에 어떤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위협은 5년 전보다 훨씬 더 심각해진 상황이라고 지금 보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북한이 미사일과 핵 능력이 엄청나게 증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정부의 친북 정책은 그냥 여기 아 문정부가 친북 정책 해 가지고 이거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인지 모르지만은 일본이 엄청나게 강한 상황이 됐습니다. 5년 전에 일본하고 지금 일본이 군사력으로나 국제적인 지위로나 엄청나게 강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문정부가 미국의 사사건건 어긋나고, 그리고 문정부가 중국하고 잘 지내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났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에 굴종했지만은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존경당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은 미국이 B급 동맹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거는 제가 왜 이런 말을 썼냐면은, 제가 작년에 나온 미국 국제관계론 개론책을 한 권 사 가지고 맨 앞에 보니까 양면으로 이제 흑백 지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밑에다가 까만색으로 칠한 나라는 미국의 A급, 그러니까 뭐 A급이라고 써 있는데 미국의 좋은 동맹국, 그리고 회색으로 칠한 나라는 그저 그런 동맹국인데, 놀랍게도 한국을 회색으로 칠해 놨더라고요. 어 프레스토비츠라는 학자가 쓴 책인데, 그래서 "야, 미국한테도 우리가 동맹의 레벨이 내려갔다." 그리고 한국이 세계에서 고립됐습니다. 인류 표피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기권하거나 반대했기 때문에 그랬죠. 국제 정치 인식에서 오는 오류와 무능, 문재인 정부가 제일 많이 주장한 것이 우리 민족끼리인데,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문제가 우리 민족끼리 해결되면 왜 아직 70년 동안 해결이 안 됐겠습니까? 이것이 국제 정치적인 것, 국제 구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안 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 민족끼리라고 얘기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미국을 설득하지 못했고, 그리고 대륙지향적 외교 정책, 안보 정책은 파탄 났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서로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 3일 전에 북한이 마지막 미사일을 쐈습니다. 근데 그 미사일이 SLBM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거는 상당히 무시무시한 겁니다. 잠수함에서 쏘는 거기 때문에, 잠수함에서 쏘는 거는 잠수함이 예를 들어서 뭐 하와이까지 몰래 가 가지고 쐈다 그러면 미국까지 곧 도달하는, ICBM보다 오히려 더 무서운 그런 미사일을 북한이 실험을 했는데, 참 문재인 씨가 한 말이 "임기 마지막까지 안보 최선을 다하라." 아니, 자기한테 얘기를 해야지 자기 부하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부하들 보고 회의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국가안보회의에 참석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바로 지난 정권입니다. 그래서 소훈 국가안보실 실장 주재로 이제 마지막 국가안보회의를 개최하였다. 참 아주 황당한데, 문재인 정부가 뭐를 자랑하냐면은 자기가 재임하는 동안에 북한과 무력 투쟁이 없었다. 박근혜 때도 몇 번 있었고, 그리고
이명박 때도 몇 번 있었습니다. 다 죽은 사람 합치면 뭐 10명도 되나 마나한 정도로 사소한 무력 분쟁이 있었는데 자기는 그게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 정말로 없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때는 말이죠. 민간인 공무원이 북한에 총격에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총격에 죽은 사람을 북한이 기름 부어 가지고 태워 버리는 그런 거 만행까지 일어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쉬쉬하고 그 사람 동생 그 공무원 형이 이거를 어떻게 정부가 해결해 달라고 말이지 자료를 달라고 정부가 바뀌니까 자료가 나오긴 나온 것 같습니다. 민간인이 공무원이 죽은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북한에 이 몇백억짜리 건물을 북한이 붕괴시킨 사건도 있었고 요 다음입니다. 바로 그 죽은 공무원의 형이 예 1년 8 개월 만에 공식 사망을 인정받았다. 이제 뭐 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 정권이 바뀌니까 일어난 그런 일인데 하여간 문재인 정부가 이 북한하고 전투는 없었지만은 뭐 잘난 것이 뭐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참 놀랍게도 그 탈북민들이 북한에 삐라 버리는 거를 못하게 했죠. 삐라 이건 뭐 미국에서 난리가 난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뭐라 그러면 그냥 발끈해 가지고 외교부에서 무슨 뭐 대변인 성명 나오고 뭐 다른 미국이 뭐라 그래도 성명 나오고 그랬는데 북한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아무런 성명 한 번 발표하지 못한 정부입니다. 북한이 문재인에게 삶은 소대가리라고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뭐 아무런 그런 그 규탄 성명 한 번 내지 못하고서 그리고 정부가 끝나갈 때 남북 간에는 전투가 없었다라는 것이 자랑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이 지난 5 년간의 남북 관계를 상징하는 사진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앉아서 사인하고 김정은이 옆에 서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 한번 여러분 비교해서 보면 기가 막힙니다. 문재인은 차렷 자세로 아주 정말 뭐 부하가 서 있는 것처럼 써 있었고 이 김정은이는 뒷짐지고 다리 삐딱하게 서 있었습니다. 마치 그 자기 부하가 사인하는 것을 지켜보듯이 바로 지난 5년 동안의 한반도 관계가 이렇게 그 황당한 관계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지금 한반도 문재인 씨가 자기는 한반도가 지난 5년 동안 좋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이 사진인데 이걸 왜 그런지 모르지만 도보다리라고 부르는 다리입니다. 요 밑에는 그냥 뭐 늪이 있는 모양인데 이거가 그 중립국 유엔군 그러니까 유엔 감시국 중에서 중립국 그 사령부가 뭐 이제 걸어 다니기 편하게 하려고 만든 뭐 한 몇십 미터짜리 도보다리예요. 예. 이 도보다리 이것을 문재인 정부가 몇 년 내내 문재인 정부의 공적으로 삼았는데 저는 이 도보다리 위의 평화는 허상이었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이거 허상이었다라고 보기 전에 재미있는 말씀 잠깐 드리면은 요 다리를 이 둘이 그러니까 김정은하고 문재인이 걸어갔는데 저는 이것을 뭐 걷는 것을 테레비로 보면서 그 뭐 기분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는데 요 사건이 있고 며칠 만에 그 미국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요 둘이 걸은 시간이 42 초입니다. 42 초. 그 미국이 이 사람이 걸은 시간을 잰 거예요. 42초 동안에 걷고서 그다음에 이 친구가 김정은이가 가서 앉아서 얘기하자고 해서 가서 앉아서 얘기했습니다. 여기 벤치에 앉아서 얘기했는데 여기서 USB를 건네준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미국 그 보고서에 둘이 걸은 시간이 42 초인데 42초 동안 김정은이가 숨을 35번 쉬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 분으로 계산하면은 1 분으로 계산하면은 숨을 50번 쉰 겁니다. 50 번. 여러분 한번 1분 동안에 숨 50번 쉬어 보세요. 그냥 그 몇백 미터 뛰고 나서 막 헉헉대는 그때 숨 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 보고서에 뭐라고 나왔냐면은 김정은이가 남한 대통령을 만나서 너무 기분이 좋고 흥분해서 그렇게 숨을 많이 쉬었을 수 있다. 또는 하고서 쓴 자료가 키가 167 센치인
그러니까 영어로는 167cm라고 나오지 않고 5피트 7인치라고 나왔습니다. 5피트 7인치가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167cm예요. 그 5피트 7인치짜리 이 김정은이가 몸무게는 300파운드였다. 그러니까 300파운드는 한국으로 치면은 136kg입니다. 이거는 보통 과다 체중이 아니죠. 근데 그 밑에 "하루에 담배를 4가 피는 인간이다."라고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보고서 '아 이 친구가 지금 대단히 아프구나.' 그리고 그다음에 자기 할아버지 생일날 못 나와 가지고 미국에서 죽었다라는 그 보도가 나온 겁니다. 예 둘이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USB를 건네줬는데 USB에 뭐가 들어 있는지를 지금 이거 뭐 법적으로 이거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둘이 떠들었는데 이 둘이 한 얘기를 문 씨가 알고 김 씨가 알고 또 누가 알겠습니까? 미국이 압니다, 미국. 미국이 알아요. 제가 저는 미국이 안다라고 생각하고서 우리 후배 정치학자한테 "야 그 김정은하고 문재인이 판문점 벤치에 앉아서 한 얘기 미국이 다 들었어." 그랬더니만은 우리 후배 녀석이 "아이 설마 선배님 미국이 그것까지 어떻게 다 듣겠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걸더라고요. 전화 거는데 그 친구가 "아 그건 거 이런 거 정도는 다 들어요."라고 대답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런 거 정도는 다 들어요."라고 얘기한 사람이 박사학위가 음향학 박사랍니다. 음향학. 그 별 박사가 다 있는데 음향학 박사 중에 한 분이 여러분이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스피커 중에 그 BOSE라고 쓴 보스라는 스피커 있는데 그게 닥터 보스가 발명한 스피커입니다. 보스라는 그 공과대학 교수 음향학 교수가 음악을 대단히 좋아하는데 이제 오케스트라를 집에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만든 근데 음향학 하는 우리 후배 친구가 "아 이 정도는 다 듣죠."라고 얘기를 해줘 가지고 저는 뭐 저절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예. 요번에 3월 9일 날 대통령 바뀔 때 북한에서 아주 간단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남조선에서 20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이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요게가 다 문장이에요. 북한은 무지하게 화가 났을 겁니다. 좌절했을 거예요, 좌절. 그래서 이제 북한은 윤석열 정부를 맞이하여 한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이제 정책을 만들 겁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김정은이 그 정권 끝나버리면 문재인에 대해서 아주 아주 냉담하게 대했는데 그 냉담하게 대한 이유는 문재인이 현실적으로 미국을 설득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문재인한테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하고서 문을 포기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정책에 실패했다는 얘기를 이제 미국 측에서 막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 이제 대통령 취임식 이 사람들이 이임식이죠. 그거 한 다음에 뭐 미국 학자들이 "문의 대북 정책은 확실한 실패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뭐 미국이 꾹꾹 참고 있었는데 지금 막 얘기하죠.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호의를 얻으려고 과도한 양보에만 집착하였다. 그렇지만은 "아무것도 얻은 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자기가 있는 동안은 북한하고 남한하고 사이에 무력 도발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두고두고 대한민국을 불행하게 만든 사건 중에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실험, 핵실험을 방치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엄청나게 군사력으로 강한 상태에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이제 핵무기는 미사일과 핵폭탄으로 구성이 되는데 북한이 핵폭탄 실험은 상대적으로 덜 했습니다. 2017 년에 한 번 하고 아직까지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할지 모른다라고 돼 있는데 미사일 실험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를 한번 보시면은 좀 놀라울 정도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 북한이 한 번 쐈습니다, 미사일을. 노무현 정부 때 11번 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12번 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9번 5번 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몇 번 쐈느냐? 제가 그 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는 51번을 쏘았다. 문재인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확실하게 늘려준 대통령입니다. 이 유산을 지금 한국 지금 새 정부한테 남겨놓은 거고, 이것에다가 이제 핵폭탄까지 달면은 북한의 핵무기 체계가 완성이 되는 단계인데, 북한이 51번의 실험을 통해서 화성 17이라는 것까지 만들었는데, 화성 17호는 미국 전체를 커버할 뿐만 아니라 남미 대륙의 일부까지 커버할 정도로 그러니까 미국 전체가 다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죠. 다만 아직 이 화성 17호에다가 핵탄두를 달았냐 하는 것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은 못 달았다가 답입니다. 근데 하여간 거기까지 가는 미사일 운반 수단은 만들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지금 그 바이든이 한국 방문하고 일본 방문하는 도중에 미국의 국가안보 보좌관 그 설리반 보좌관이 북한한테 뭐라고 경고를 했냐면은 "너희들이 만약 바이든 대통령 순방 기간 중에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하게 될 경우 동북아시아에 와 있는 미군은 거기에 합당한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거의 협박성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은 북한이 미국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는 하여간 6일 동안 자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가로지르면서 미국으로 향하고 있을 때 그 뒤를 향해서 북한이 ICBM 발사하고 일본까지 가는 SLBM 발사하고 그리고 한국까지 올 수 있는 조그만 미사일을 발사를 했죠. 세 발을 발사했는데 그 세 발의 의미는 하나는 미국까지 가는 거, 하나는 일본까지 가는 거, 하나는 대한민국을 때릴 수 있는 것, 그 세 발을 쐈는데 대한민국을 때리는 용도로 쏜 거는 한 20초 날다가 폭발해 버렸습니다. 실패했어요, 실패. 아무튼 기차가 지나간 다음에 기차 뒤쪽을 향해서 북한이 지저대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 집권 이후 첫 속고 쏘기 도발 세 가지를 다 쏜 거죠. 장거리, 중거리 그리고 단거리를 다 썼다. ICBM, SRBM 그리고 조그만 걸 썼다. 발사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거리 미사일은 높이 쐈고 미국까지 멀리 날아가면 큰일 나니까 높이 쐈고 그리고 중거리 미사일은 일본 향해서 꽤 멀리 쐈고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은 쏘는데 실패하였다. 아무튼 세 발을 섞어 쐈는데 비행거리 같은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가장 우려되는 거가 북한이 6번의 핵실험을 통해서 정말 그 핵폭탄을 상당 부분 발달을 시켰는데 이제 앞으로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고 7차 핵실험은 이제 소형 소형을 만든다. 그래 갖고서 이 탄도미사일에 탄도미사일의 무게가 가벼운 걸 달면 아무래도 멀리 가겠죠. 그리고 또 여러 개 달 수 있고 그런 작업을 지금 마지막 작업을 하는데 7차 핵실험은 아직은 안 했습니다마는 뭐 내일 모레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그동안 많은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작년 이제 작년 봄 얘기예요. 서훈 안보실장이 있을 때 미국을 방문했는데 미국의 설리반 보좌관이 이 사람이 요번에도 이제 보좌관으로 한국에 따라왔다 갔죠. 이 사람이 쿼드 참여를 강하게 요구했다. 쿼드라는 거가 QUAD 그래서 4 개의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 나라의 주로 이건 좀 이 사람들은 포괄적인 협력 기구다 그랬는데 주로 군사 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넷이 들어갔는데 미국의 안보실장이 우리나라 안보실장에게 강하게 참여를 요구했다. 한국이 들어가면은 요것이 군사 시스템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 완성이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호주, 인도, 일본, 미국이 주로 중국 앞바다에다가 해군력을 투사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육군이 들어감으로써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한국이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코드 플러스라고 저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제가 그냥 제안을 했습니다. 코드 플러스가 아니라 다섯 나라니까 펜타라고 불러 달라고 미국한테 이름을 바꿔 달라고 요구를 하자. 그래서 펜타로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확실한 5분의 1 그 이상이 될 텐데 거기서 이제 우리의 요구를 하면 되는 것이죠.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가겠다고 노골적으로 "우리는 쿼드에 들어갈 겁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인도 태평양 안보 국제 체제에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바로 쿼드에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금년간 들어갈 거라고 보입니다. 이제 5년 전에 말이죠. 문재인 됐을 때 제가 이제 뭐 같이 일하던 그 서울대학 이제 운동권 출신들 저보다 이제 몇 년 후배지만은 자주 만나던 사람들하고 문재인 정권이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를 얘기했는데 그 친구들 얘기로는 문재인 정권이 "이 나라를 거의 사회주의화 할 것이다."라고 되게 좌절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사회주의까지 가겠냐.' 왜냐하면은 한국에 자유주의 세력이 그렇게 약하지가 않다. 한국의 자유주의 세력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력 강하고 그리고 미국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그 자유주의 세력을 다 깰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아 그 선배님 우리나라 그 사회주의 세력의 힘을 조금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은 문재인 정부는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 몇 가지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당선되자마자 몇 달 내에 하기로 마음먹었던 건들인데 다 못했습니다. 국가보안법 뭐 잘 지키지 않았지만 철폐도 못 시켰습니다. 국가보안법 그냥 살아있다. 주한미군 철수 이거 전용 못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완전히 파탄나는 그런 계기가 지소미아라는 사건으로 있었는데 지소미아가 완전히 파기되는 그 듀 데이트 그날 밤 12 시에 폐기가 되는데 그날 저녁 6 시에 보류하겠다라고 한국이 얘기를 했죠. 바로 그날 미국 국회의원, 미국 상원의원 20몇 명이 연명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 있는데 고마워. 음. 청와대에 맛 편지를 보냈는데 맛있게 먹어 그 줘서 편지 고마워. 내용에 보면은 일본과 한국의 지소미아는 이것이 폐기될 경우 그것은 미국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디렉트 스레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알아서 해라 그랬는데 그 편지를 받고 쫄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래서 폐기는 되지 않고 그냥 뭐 애매모호하게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북 연방제 통일 초기 단계를 이룩하겠다. 남북 연방제 선언하겠다 했는데 선언하지 못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반환받아 오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반환받아 오지 못했습니다. 종전선언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북한 간의 안전장치 대한민국의 안전장치를 거의 하나도 허물지 못한 상태에서 정권이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재인 정권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루지 못한 이유는 뭐 지금 다 끝났으니까 끝난 정부 욕하면 뭐 그렇지만 무능이 더 중요합니다. 무능. 생각이 나빴는데 유능했으면 이 중에서 몇 가지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5번 전시작전 통제권 같은 건 반환받을 수 있었는데 무능한 바람에 이것도 못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끝나면서 책을 냈는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에서 어이가 없었던지 5년 내내 북한과 중국에 휘둘리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됐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지금도 모르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맨 처음에 중국에 산불 약속을 했죠. 이거는 중국이 요구하지도 않은 겁니다. 사드를 더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망에 들어가지 않고 한미일 군사 동맹을 맺지 않는다. 그래서 뭐 한국 안보 상황은 뭐 형편없이 나빠지는 것이죠. 북한, 중국이 5년 내내 한국을 휘둘렀는데 아무도 휘둘리지 않은 나라가 됐다라고 지금 자화자찬을 하는 것인지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는데도 그러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최근에 강의할 때 한반도는 물론 국제 정치의 올바른 분석을 위한 기초 지식이 필요한데 국제 정치의 허장생세는 필요 없다. 허장성세. 참 우리나라가 허장성세가 많아요. 우리나라의 좌파 분석 이거 다 틀린 겁니다. 그런데 이 좌파 분석이 너무 기승을 떨쳐서 그런지 국뽕이라는 거 뭐 이건 학술 용어는 아닌데 국뽕 분석이 많아요. 국뽕은 구급합니다. 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뭐를 했다는 등 뭐 일본 자동차보다 한국 자동차가 더 좋다는 등 뭐 미국이 한국 보고 놀랐다는 등 뭐 이따위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웃기는 건데 그냥 우리가 뭐 그냥 제가 이제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이제 브레인 브레인 보니까 하여간 이 세뇌를 좀 시키려고 말이죠. "너네들이 아직까지 알고 있는 거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파일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7 나라 깃발을 소개해 놓고서 이 7 나라 이름 대라고 그러면 말이죠. 여기 7 나라 중에서 웬만한 사람이 6개 정도 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여 6, 7개 7 나라 중에서 6개 정도는 다 알아요. 미국 모르는 사람 없고 중국 모르는 사람 없고 깃발, 일본 모르는 거 없고 독일, 영국, 인도, 프랑스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무슨 기준으로 배열한 거냐?" 그럼 또 대충 알아요. 부자 나라 순서 아니냐 그럽니다. 2021 년도 GDP 순서 1, 2, 3, 4, 5, 6, 7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이거를 학생들한테 이제 보여주고 물어본 다음에 요걸 봅니다. "이게 어느 나라 깃발인 줄 아느냐?" 이거가 노르웨이입니다. 이 노르웨이를 알려주면 요건 금방 압니다. 이건 스웨덴입니다. 이 세 번째 깃발 혹시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예. 이거 아는 사람을 나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나도 물론 몰랐고요. 이거 나중에 이게 버마 깃발입니다, 버마. 오스트리아, 이집트, 페루, 가나 이거 7개 북에 3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국민 중에. 내가 국방대학원에 장군들 클래스에 가서 물어봤는데도 여기 있는 거 한두 개도 대답 못 하더라고요. 얘를 가르쳐 주면 얘가 대답해 가지고 스웨덴하고 노르웨이는 알아요. 나머지 하나도 모릅니다. 이거는 GDP 1, 2, 3, 4, 5, 6, 7인데 이거는 무슨 기준으로 만들어 왔느냐라고 내가 물어보면은 대부분 모릅니다, 대부분. 맞힌 사람 아직 없었습니다. 예. 이거는 그러고 그다음에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나라가 여기에 8번째로 들어가는 게 좋느냐 여기 8번째로 들어가는 게 좋느냐 그러면은 뭐 100%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 요거는 1 대, 2 대, 3 대, 4 대, 5 대, 6 대, 7대 유엔 사무총장 배출국 깃발이고 8대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나라입니다. 여기서 이게 오프라인 강의할 때는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탄식 소리가 들리는데 어 이게 우리가 유엔 안보이사의 상임 안보이사가 아니라 유엔 사무국의 사무총장을 배출했다고 그때 얼마나 국뽕에 날뛰었습니까? 세계의 대통령을 배출한 나라라고 그랬죠. 세계의 대통령을 왜 이런 큰 나라에서는 하나도 배출이 안 됩니까? 이런 나라들에서. 예 유엔 사무총장은 약소국 출신 중에 뽑습니다 지금은. 옛날에 약소국이 없을 때는 중립국에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들어갔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대폭 높아졌다라고 말하기에는 그런 겁니다. 예. 이게 우리가 허장성세는 더 이상 없다라는 얘기죠. 예. 우리나라가 항상 남이 잘못이고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이 나라가 망했다 그러는데 양기초라는 사람이 조선의 망국을 기록하다라는 뭐 이 책이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일본이 남의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만이 문제이겠는가. 조선이 망하는 길을 취하지 않았더라면 비록 100 개의 일본이라도 어쩌했겠는가. 조선 사람들은 망하는 것을 수시로 즐기고 있었으니 무엇을 가엾게 여기겠는가. 우리가 이걸 한번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제 정치를 보는 관점을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쓴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지무지하게 정서적, 서정적이에요. 국제 정치도 서정적으로 봅니다. 제가 그 학교에서 애들 가르칠 때 말이죠. 힘이 있어야 돼, 힘. 국제 정치는 힘의 정치야 그러면은 학생들이 착하게 살면은 매는 안 받지 않겠습니까? 그럽니다. 국제 정치에서는 착하게 살아도 매 맞습니다. 힘이 없 있어야지 매를 안 맞지. 예. 우리는 전부 참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선한 나라, 악한 나라 이렇게 구분하는데 영국의 파머스턴 경이 그랬죠. "영국은 영원한 동맹도 영원한 적국도 없다. 영원한 국가 이익이 있을 뿐이다." 이 얘기가 이제 파머스턴의 얘기로 돼 있는데 조지 워싱턴이 더 먼저 얘기를 했더라고요. 특정 국가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완고한 혐오감을 갖는 한편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열정적인 애착심을 갖는 태도를 배제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는 혐오심이나 상습적인 호감을 갖는 국가는 어느 면에서 볼 때 노예 국가나 다름없다. 우리나라는 영원한 친구가 있죠. 미국. 영원한 적이 있죠. 일본. 우리나라는 조지 워싱턴의 평가에 의하면 노예 국가입니다. 그러한 국가는 적개심의 노예이든 혹은 애처심의 노예이든 간에 자국의 의무와 이익으로부터 자국민을 오도하게 만든다. 예. 요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우리나라 언론이 얼마나 오보하는지 내가 아까 우리 박석순 교수님이 큰일 났다고 이 가짜가 너무 많다고 그랬는데 국제 정치의 가짜 어 YTN 뉴스에서 5월 27일 날 발표한 가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기시다 수상하고 바이든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시다가 다 말한 다음에 바이든이 얘기했습니다. 바이든이 한 얘기가 이렇대요.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는 기시다 총리의 결단에 찬사를 보냅니다. 강한 일본 그리고 강한 미일 동맹은 이 지역의 힘이 될 것입니다." 했는데 본문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A strong Japan and strong United States-Japan alliance is a force for good in the region." force for good 뭐 무서운 얘기죠. 강력한 일본 군사력과 미일 동맹 강력한 미일 동맹은 이 지역의 선한 힘이 될 것입니다. 선한 힘. 예. 2차 대전 딱 끝났을 때 미국은 "일본은 군사력을 가지면 안 돼."라고 했습니다. 왜? 일본 군사력은 침략적 군사력, 일본 군사력은 제국주의적, 군국주의적 그리고 나쁜 군사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쟁 끝나고 70년 만에 막강한 군사력을 일본이 가지겠다는 데 대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막강한 일본의 군사력은 선한 힘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지역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걸 들으면은 바이든이 뭐라고 말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국제 정치가 얼마나 냉혹한가 잠깐 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키신저 박사 지금 98 세로 살아 있는데 저 사람하고 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번 방송을 할까 하다가 아이 내 참았습니다. 뭐 내 아무리 학자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너무 잔인할 것 같아 가지고 키신저가 다보스 포럼에서 얘기한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러시아에게 포기하고 휴전을 함으로써 평화를 추구하라." 예. 우리나라 신문 보고 우리나라 많은 사람이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데 키시너가 그랬습니다. "우크라이나 이제 그만 싸우고 러시아가 점령한 땅은 그냥 러시아한테 줘. 더 이상 싸우다 다 죽지 말고. 지금 너네 나라가 지금 나라냐? 지금 다 망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 지도 한번 볼까요?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의 6배 되는 땅덩어리입니다. 남한이 10만, 우크라이나가 60만 이에요. 60만 인데 지금 러시아가 먹은 땅이 뭐 좋게 한 15만 가까이 됩니다. 한 5분의 1 돼요. 한 12만 됩니다. 12만. 크리미아 반도가 27,000 이에요. 그런데 크리미아 반도보다 이만큼 더 큰 땅을 러시아가 뺏었습니다. 키신저 박사가 이거 그냥 토해 놓고 이거 러시아한테 주고 항복하라는 소리죠. 그리고 평화협정 맺어. 너는 요거로 사 그냥. 그런데 러시아가 이긴 거 아닙니까? 이만한 땅을 뺏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언론 보도가 좀 강조를 잘 안 하는데 이 돈바스라는 지역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러시아계 인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말도 러시아 말 씁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 사람들을 학대합니다. 왜? 나라를 떼어낼 분리주의자라고 학대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무려 14만 명을 죽입니다. 그 러시아가 이거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그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겠다고 우크라이나 헌법에 들어가죠.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을 추구한다. 아예 헌법 조항에 넣어 버립니다. 이 소련이 때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14만 명이나 우크라이나 정부가 가서 이 사람들 죽였습니다. 야 러시아가 키예프 있는 데까지 다 점령하지 않았었냐? 처음에는 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로 와 가지고 여기 집집 보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공호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방공호하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더 이상 공세 작전을 안 하고 뺏은 땅을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몰아내려면 공격 작전을 해야 되는데 공격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비기기 위해서도 최소한 3배쯤 강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아마 뺏기는 거로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러시아가 러시아 시민권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 다 러시아 시민권 주겠다고. 지금 국제 정치가 이렇게 굴러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쁜 러시아 놈들이 착한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 이거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야 되겠다. 우리는 옛날에 전쟁 때 돈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도와줘야지. 6.25 때 우크라이나는 한국을 때린 편에 있던 나라입니다. 소련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이제 떠들죠. 이거 재밌는 만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인용했는데 이게 다 뭐야? 이게 다보스 포럼에 가서 "지구 온난화 때문에 큰일 났다."라고 이거 타고 간 놈들이 떠들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에는 SUV 찝차들을 다 없애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200 나라에서 비행기 타고 다보스에 모인 작자들이 어 앞으로 SUV 타고 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하러 그 비행기 타고 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비꼬는 그런 그 만화죠. 세상이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21 세기는 전쟁이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쟁이 난다."라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됐는데 뭐 괜찮은 학자들이 이미 "21 세기는 또 다른 피해 세기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죠. 미국의 케이간이라는 학자가 밀림의 귀환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거 정말 아주 한국말로 번역됐는데 꼭 읽어 보시면 좋습니다. 이 책은 뭐냐면은 국제 정치는 본심 밀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밀림을 그저 뭐 동물의 왕국으로 치지 않고 식물, 잡초들이 막 자라는 곳입니다. 국가들은 그냥 보통 나라들은 이렇게 이쁜 꽃들이에요. 근데 잡초가 와서 그 꽃들을 다 잡아먹고 죽이고 그럽니다. 그 밀림의 룰은 잡초한테 꽃들이 죽는 거죠. 그런데 국제 정치는 원래 밀림인데 지난 70년 동안은 국제 정치가 밀림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이라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잡초들을 끊어 칼로 잘라 주는 정원사 노릇을 했다. 그래서 국제 정치가 본래 밀림인데 지난 70년 동안은 국제 정치가 밀림이 아니라 정원이었다. 그 미국이라는 정원사가 국제 정치를 밀림이 아니게 만들어 줬는데 그 정원사가 지금 피곤하고 "나 더 이상 정원사 안 하겠다."고 그런다. 그래서 밀림이 돌아오고 있다. 이 사람은 밀림이 돌아오면 안 된다고 쓴 사람입니다. 뭐 케이간이라는 사람인데 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이제 인용하는 그 애치슨 장관의 글이 인용됐는데 "국제 정치, 세계는 규칙도 심판도 없으며 착한 아이들에게 상도 주지 않는 국제적인 정글이다. 이 같은 세상에서 허약함, 우유부단함은 치명적인 일이다. 실수에 대한 자연의 판결은 죽음이다." 무서운 얘기겠죠. 국가 안보는 정글의 힘에 대처할 수 있는 더 큰 힘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도덕적, 군사적, 경제적 힘은 그동안 지구의 안전 평화를 이끌어오는 기관차 역할을 했다. 근데 미국이 그 기관차 노릇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다. 트럼프는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대체적인 국제 정치의 흐름에 맞는 언급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죠.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쟁의 반대를 평화라고 하는데 전쟁의 반대말은 항복입니다.
전쟁은 싸움하는 거고 싸움 안 하는 건 항복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전쟁의 반대말을 평화라고 착각한다. 요거는 개념적으로 반대가 되기 어려운 거가 전쟁은 수단이고 평화는 목적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같은 레벨에서 비교가 되겠습니까? 평화는 목표, 전쟁은 수단. 예. 근데 우리 국민들한테 높은 사람들이 그러죠. "여러분 전쟁입니까? 평화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전쟁입니까? 항복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맞는다라고 이제 보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많이 사용했던 건데 나라 국자의 구성은 땅, 삐개친 게 땅이죠. 조그만 네모 사람의 입입니다. 입구자 사람입니다. 여기 옆에 있는 거는 창, 창과자. 그리고 이 큰 거는 큰 땅. 그래서 땅 위에 사람이 창을 들고 서서 지키는 큰 땅이 국가입니다. 이거를 지금 현대용어로 얘기하면은 "국가는 영토, 주권, 국민으로 구성된다." 그런 뜻이죠. 예. 무라는 한문 중재한다 할 때 지자에다가 창을 놓쳐 놓은 겁니다. 창 쓰는 일을 중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 군인들. 역설이죠, 역설. 국제 즉시 역설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하겠습니다. 국가안보, 국가들의 목표는 살아남는 것인데 살아남는 것인데 이게 정말이냐를 증명한 여자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1616 년부터 2000 년까지 184 년의 세계 정치를 공부했는데 그동안에 있었던 나라가 207 나라입니다. 근데 2000 년을 딱 기준으로 보니까 66 나라가 없어졌어요. 32%가 요 184년 동안에 없어졌다. 소멸되었다. 근데 이 책은 그 이름이 말하는 듯이 국가의 죽음, 이 66개 나라는 왜 죽었느냐를 연구했는데 이 66개 나라 중에서 딱 75% 4분의 3인 50 나라가 옆 나라의 폭력에 의해서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교수는 '와 국가들이 이렇게 쉽게 죽는구나. 이 184년 동안에 있던 나라의 3분의 1이 없어졌는데 없어진 나라를 보니까 그 75%가 총 맞아 죽었다. 칼 맞아 죽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은 전부 다 이제 군대를 이렇게 갖추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지난 5년 동안의 상황을 그 남북한 상황을 너무나도 잘 묘사하는 마이클 하워드인데 영국의 그 국제 정치학자 겸 정치가인데 이제 최근에 돌아가셨죠. "전쟁은 어쩔 수 없는 악이다. 그러나 무력의 사용을 포기한 자, 그렇지 않은 자들의 소나기 속에 자신의 운명이 맡겨져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난 5년 동안 전력을 무력을 포기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은 자 즉 북한의 소나기 속에 자신의 운명이 맡겨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지난 5년 얘기죠. 예. 미국의 전략가가 우리나라의 그 하나의 그 조언을 했던 그런 책인데 스트래티직 비전이라는 책입니다. 전략적 비전. 여기에서 이 사람은 가정법을 썼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까 저 앞에 로버트 케이가 얘기하듯이 국제 문제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 상황이 오게 될 때 가장 피곤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한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은 그때가 되면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할 텐데 세 가지가 전부 어렵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 미국이 안 지켜 주면 중국 밑에 들어가든지 그거 도무지 안 된다 그러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하든지 또 그것도 안 되면은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이제 썼습니다, 이 책에. 이 책 나온 지 한 반년 됐을 때 동아일보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세 가지 옵션을 제시했는데 "어떤 것이 제일 좋느냐?" 그랬더니 "마지막 옵션이 가장 좋다. 일본과 안보 협력을 하라."라고 이 사람이 그 전화 인터뷰로 얘기를 해 줬습니다. 이건 국제정치학적으로도 이게 가장 그 안전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통일의 지정학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게 세계에서 지금 한 12 위권쯤 되는 나라입니다, 종합국력으로. 뭐 인구는 25 등, 땅 넓이는 107등 이렇지만은 뭐 경제력, 군사력 다 종합했을 때 세계 12 위쯤 되는데 근데 그 10 위라는 상당히 높은 등수를 즐기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북한한테 우리가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 통일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 민족끼리
아니라 국제적인 이슈입니다. 국제적인 이유 때문에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통일을 반대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왜 반대를 하느냐. 어 저 김정은이가 말을 죽어도 안 들어요, 중국말을. 근데 이놈이 통일하는 거 반대. 남한이 통일하는 거 그거 더 반대. 둘 다 반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국제 정책 기본이죠. 이웃에 힘센 나라가 생기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 철칙을 따르는 것이고, 또 하나의 원칙은 지정학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뒤통수에 붙어있는 망치라고 한마디로 인식하죠. 부러진 망치는 망치 기능을 못합니다. 무섭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국은 항상 "너네 지금 이 분단된 상태에서 잘 지내면 안 되겠니?"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중국이, 그리고 중국은 우리 한국군이 압록강까지 갔을 때 1950년 겨울에 모택동이 번민하다가 130만을 투입하죠, 한반도에. 130만이 와 가지고 40만 명이 죽습니다. 40만 명이 부상당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인명 피해를 많이 낸 나라는 중국입니다. 예. 중국은 지정학적으로 뒤통수에 붙은 망치, 그리고 권력 정치적으로 통일된 한반도는 폭발적으로 국력이 성장하기 때문에 중국한테 아주 골치 아픈 나라가 된다. 그래서 막는 겁니다. 요 몇 년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에 올랐을 때 우리나라 모든 신문에 "통일을 위하여 막루에 오르다."라고 났는데, 참 창피한 겁니다. 창피한 거예요. 정말 중국이 뒤에서 얼마나 웃었을까? 세계 각국이 얼마나 웃었을까? 저 바보 같은 것들. 예, 중국이, 우리가 시진핑한테 잘 보이면은 중국이 북한의 팔을 비틀어 가지고 대한민국한테 줄지도 모른다라는 그 허방한 생각 때문에 박근혜가 미국을 갔죠. 박근혜가 미국 갔을 때 미국 사람들은 '아하, 이게 진짜 우리 편은 아니구나. 한국은 진짜 우리 편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B급 동맹으로 내려가고 '일본을 대폭 강화시켜야 되겠다.'라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떨어져 나갈 경우에 미국이 태평양에서 이익을 지켜야 되니까 일본을 대폭 강화시키는 뭐 그런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최근에 한반도를 미국이 중시합니다. 왜? 중국이 커져 가지고 싸워야 되니까. 중국이 맞짱을 뜨니까. 중국하고 맞짱 뜨려면 한반도가 소중하죠. 그래서 지금 미국 사람이 한반도를 중요하게 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린치핀이라는 말로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일본 방위청 학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이 일본 보고는 코너스톤이라고 그랬는데 한국 보고는 린치핀이라고 그랬다. 린치핀하고 코너스톤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를 가지고 일본 학자들이 회의를 했대요. 내가 나중에 아는 친구한테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그랬더니 린치핀이 더 중요한 거라고 자기네들이 결론 내렸다. 린치핀이라는 건 뭐 시골에서 어렸을 때 산 사람 다 알 거예요. 소 달구지에 축하고 껴 있는데 그 끝에 조그만 그 뭐냐 갈쿠리 같은 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린치핀인데 그 못이 빠지면 바퀴가 튀어나가죠. 예. 미국이 이 세계 두 나라를 린치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 외에 한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 예. 그래서 그 한국이 지금 미국한테 대단히 중요한 위치가 됐는데 중국, 그리고 몽고, 요 탄자 들어가는 나라 미국이 다 파란색 칠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미국 편으로 바꿔 놓았다. 다 파란색 칠해 놨습니다. 중국 주변에. 요 북한마저 파란색으로 칠하면은 미국이 원하는 목표가 달성됩니다. 중국을 완전 포위할 수 있어요. 그 미국의 대전략은 북한도 미국 편으로 만드는 것, 파란색으로 칠하는 것. 크게 봤을 때 남한도 파란색, 북한도 파란색, 즉 통일이 되는데, 그 통일이 아마도 가까이 왔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독일에 있는 우리 교수가 이렇게, 박성주 교수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독일 통일이 그 3대 요인이 있는데 미국이 도와줘서, 소득이 돈이 많아서, 그리고 소득이 단결해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지원이었다. 이것이 노골적인 국제 정책이죠. 요 두 개는 있으면 좋은데 요거 가지고 통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미국이 도와줘서 되는 거죠. 우리도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특히 미국의 도움 없으면 한반도 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통일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문재인이다. 미국이 통일시키겠습니까? 또는 통일된 이 나라의 대통령이 김정은이다. 통일시키겠습니까? 통일된 이 나라의 대통령이 윤석열이다. 통일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이제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통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헬무트 콜 수상이 통일되고서 한 8년 지났을 때 이 말을 했어요. "미국과의 우애와 파트너십은 독일 대외 정책의 근간입니다. 우리는 통일이라는 선물이 주어졌을 때 미국의 궁극적인 힘과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미국이 통일시켜 줬다는 거죠. 예. "미국 없었으면 통일이 불가능했을 거다." 독일의 통일 정책은 미국 백악관을 드나드는 거로 시작이 됐죠. 예. 통일되기 직전에 이 대철 수상이 미국하고 얼마나 친합니까? 그런데 모스크바를 가서 고바초프를 만나 가지고 "우리는 독일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소련이 막아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고바초프가 "우리가 그럴 힘이 있습니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짝까탈리 같은 뭐 프랑스의 그 지성인이지만은 이 친구는 좀 방정맞게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이 통일되면 나는 화성 가서 살 거야." 그리고 미테랑 대통령은 "독일의 통일을 막기 위해서 프랑스, 러시아가 군사 동맹도 맺어야 되는 거 아니요?" 예. 독일을 가운데 놓고 여기에 프랑스가 있고 여기에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이라는 무서운 힘 때문에 러시아와 프랑스는 지정학적으로 우호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뭐 그런 지정학도 있죠. 통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 태극기 더하기 인공기가 이런 깃발로 변신될 것이다라는 국제 정치의 거의 이거는 천치 수준의 분석입니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통일이 되면은 이 깃발이 되든지 이 깃발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제3의 깃발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못생긴 깃발 안 나오죠. 예.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 통일된 이 나라의 이름은 통일된 대한민국의 이름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깃발은 지금 태극기 아니면 인공기입니다. 수도는 서울이든지 평양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치 체제의 통합이 이루어진 역사상 두 편이 공평하게 권력을 나눈 상태에서 통일을 이루어간 적은 5천 년 역사에 없습니다. 북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북한은 어떻게 통일하겠다고 얘기할까? 통일조국의 수도가 평양이라면 서울의 이름은 뭐가 될까요? 김일성 씨가 되는 것이 100% 확실하죠. 북베트남 호주명입니다. 호주명이 남베트남을 통일한 다음에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곤이 호지민 시티로 바뀌었죠. 호주명은 김일성하고 같은 급의 사람입니다. 이제 통일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일의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통일의 방정식입니다. 소독 더하기 동독은 통일 독일은 소독. 예. 소독하고 동독이 붙어서 통일 독일이 됐는데 보니까 그것이 소독이더라. 북베트남 더하기 남베트남은 통일 베트남인데 그게 보니까 북베트남이더라. 예. 자본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뭐 이거 엉터리 자본주의겠지만은 은 공산주의로 통일이 되었다. 그래서 그 소독 더하기 동독은 통일 독일인데 이것이 소독이라는 이 방정식. 남베트남 더하기 북베트남은 통일 베트남인데 보니까 북베트남이라는 방정식. 예, 대한민국 더하기 북한은 통일 한국인데 그것이 대한민국이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방정식이 돼야 될 거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통일을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해 보는데 저는 통일이 생각보다 가까이 온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김정은이가 말이죠. 얘가 오래 서 있지를 못하는 애예요. 뭐 84 년생이니까 지금 뭐 38 살짜리니까 뭐 애라고 그래도 우리들 사이에서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녀석이 산에 가서 펄썩 주저앉았는데 담배를 물고 있습니다. 예. 뭐 도무지 담배하고 또 안 되는 친구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아까 내가 말한 그 보고서가 책에 나왔습니다. 어 42초 걷는 동안 김정은은 35번 숨을 쉬었다. 그러니까 마지막 계승자라는 그 아나 파이필드라는 그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쓴 북한 김정은에 관한 책인데 아주 잘 썼습니다. 정보가 좋은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김정은은 3살 때 총을 쏘아 100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정구를 맞췄고 1초 간격으로 총을 쏘아 10초 동안 총을 10발이나 발사하고
관역을 다 맞춘 놈이다. 8살 때는 시속 80마일로 달리는 트럭을 몰았고 육군, 공군, 해군 가리지 않고 모르는 군사 지식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어느 날 김정은이가 모욕을 한번 받으면은 무너진다고 저는 봅니다. 한국이 모욕 한번 줄 필요 있다. 미국이나 한국이 모욕을 한번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진짜 김정은일까요? 얘는 확실히 아니죠.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한 달 사이에? 예, 누가 김정은이에요? 얘가 김정은입니다. 왜 얘로 치느냐? 얘는 아버지 제삿날에 나온 놈입니다. 아버지 제삿날 가짜가 나가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전략, 우리도 원자탄을 생산하게 되었다. 미국이 원자탄을 사용하면 우리도 사용할 수 있다. 이건 뻥입니다. 1967년에 일본 국회의원들한테 한 얘기예요. 그 무렵에 아들이 수령님대의 조국을 통일하자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마음 놓고 조국 통일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요 말은 김정일이가 미국이라든가 러시아에서 나온 핵전략 이론서를 읽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얘기입니다. 수령님대의 조국을 통일하자면 미국 본토를 때려? 무슨 얘기냐? 지금 남한하고 싸우면 미국이 도와줍니다. 근데 미국이 못 도와주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까지 갈 수 있는 핵폭탄을 하나 가지면 돼요. 하나. 딱 한 발이라도 됩니다. 미국에 확실하게 도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한테 야, 나 남한하고 통일하고 싶은데 너 제발 좀 개입 좀 하지 마라. 네가 개입을 하면은 뭐 북한이 멸망하겠지. 근데 우리가 그냥 멸망할 수 있겠니? LA라도 죽이고 죽어야지. 그겁니다. 북한이 LA를 죽일 수 있는 100% 능력을 가지는 날 미국은 LA를 포기할 각오를 하지 않으면 서울을 구해줄 수 없다. 그래서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날 마음 놓고 조국 통일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여기까지 했는데 만약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갔을 때 북한은 남한한테 어이 항복해라. 항복. 미국이 너를 도와주지 못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항복하라고. 이거는 아주 심오한 핵전략에 의거한 이론입니다.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 우리에게 평화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김일성 왈. 우리나라는 김정은과 같이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남한은 생각하고 있죠. 북한은 남한이 있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한 말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미국과 실질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어 미국 집권자들 입에서 함부로 우리 국가에 대한 군사적 선택 여부에는 잡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실제적인 힘의 균형이 미국이 3,000발 가지고 있으니까 북한도 3,000발 가지고 있는다는 아닙니다. 이거 그냥 설명을 위해서 후세인을 예를 들겠습니다. 후세인. 걸프 전쟁 할 때 그 아들 부시가 이제 걸프 전쟁이 아니라 이라크 전쟁이죠. 그때 그 후세인한테 부시가 48시간을 줄 테니까 도망가라고 그랬습니다. 48시간을 줄 테니까 도망가라. 근데 후세인이 미국 보고 덤벼 그랬습니다. 도망 안 가고. 후세인의 계산법은 뭐냐면은 야, 미국이 우리를 100만 명 죽이겠지? 그동안에 우리는 10,000명 못 죽이겠냐 설마. 10,000명 죽이면은 우리가 이기는 거야. 우리는 100만 명 죽어도 전쟁을 할 수 있지만 미국은 10,000명 죽으면 더 이상 안 돼. 심리적으로 균형돼 있지 않습니다. 미국하고 이라크나 미국하고 북한은. 그래서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룰 때, 즉 뭐 2발이면 더 좋고 단 1발이라도 괜찮아요. LA는 100% 죽일 수 있다. 북한이. LA가 아니면 호놀룰루는 이건 100% 죽어. 그런 날이 왔을 때 북한이 도발을 하면은 전면전쟁. 미국이 전면전쟁으로 남한을 도와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을 가는 핵폭탄을 죽어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까지 가는 핵폭탄을 만들게 되는 날 북한은 미국과 싸우지 않게 됩니다. 왜? 미국이 개입 안 할 테니까. 근데 그때는 남한하고도 안 싸워요. 왜냐하면은 남한한테 그럴 겁니다.
북한이. "야 남한 이제 미국이 너 안 도와줘. 왜냐하면은 내가 죽을 때 LA를 날릴 수 있거든. 그래서 못 도와줘.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둘이 싸우는 수밖에 없어. 네가 탱크도 좀 많고 비행기도 좀 좋다고 그러는데 그럼 내가 그냥 지겠니? 핵을 쓰지. 그럼 다 죽잖아. 그러니까 항복해." 예. 북한이 핵을 가지면 우리가 이제 항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핵 전략은 대한민국을 평화 통일하는 전략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고서 우리나라 좌파들이 북한이 핵 만드는 거는 미국과 싸우기 위해서 만든다라는 핵 전략 이론 일패주도 안 읽은 그런 잡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키신저가 한 말이죠. 어느 나라가 핵무장을 하는 경우 그 나라는 이웃 나라들과 무언의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 경우 북한은 미국과 무언의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키신저 박사. 그게 바로 수령님 대 조국을 통일하자면 미국 본토를 떼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마음 놓고 무언의 불가침 조약을 맺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한스 모겐스 교수라는 뭐 키신저보다 더 한 급 더 높은 학자입니다. 다투고 있는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핵무장에 성공할 경우 다른 나라는 전략적 옵션이 두 가지로 줄어든다. 1. 전쟁을 하다 죽는 것. 2. 미리 항복하는 것. 예, 우리 심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미국이 우리를 안 도와주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과 같아요. 북한이 핵을 거의 미국까지는 못 가더라도 우린 때릴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미리 항복할까요? 전쟁을 하다 죽는 길을 택할까요? 네. 다행히 제3의 길이 있습니다. 제3의 길은 뭐냐면은 재래식 무기가 너무 발달을 하다 보니까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핵무기로 쏠 것 같을 때 우리가 먼저 가서 때릴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 방안을 그 선거 기간 중에 윤석열 후보가 선제 타격하겠다고 해서 또 좌파들이 난리가 났죠. 그건 핵 전략의 최신 경향입니다. 미리 때릴 수 있었다. 미리 때릴 수 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 더 한다면 우리도 만들지. 우리도 핵을 만들지. 뭐 핵에는 핵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예. 이거 뭐 그냥 이건 내가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북한에서 넘어온 그 황정엽 씨하고 같이 넘어온 김두콩이라는 분도 이분도 지금 80대 가는데 회고록을 몇 년 전에 썼는데 김정일이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파티에 갔더니 테이블에다가 한쪽에는 달러 뭉치를 놓고 한쪽에는 총을 놓고서 와서 원하는 걸 지불하고 그러더래요. 사람들이 쭈뼛거리니까 뒤에 서 있던 장교들한테 와서 집어보라고 그랬더니 한 녀석은 권총을 들었고 한 녀석은 돈을 들었답니다. 김정은이가 설명해 보라고 그랬더니 돈을 들은 장교가 "수령님 돈이 있으면 권총을 살 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권총을 집은 녀석한테 "너는 왜 이걸 들었니?" 그랬더니 "수령님 총이 있으면 이 돈을 다 뺏을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 다 경영학 뭐 경제학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그 경영학하는 후배한테 "이거 한번 다시 쉽게 설명해 보라." 그랬더니 이거를 1,000불로 가정을 하고 미국에서 권총 한 대로 300불입니다 요새. 이게 1,000불이고 이게 300불이면은 돈을 집은 녀석은 $700 더하기 돈이 남는데요. 저 권총이. 권총을 집은 녀석은 권총 더하기 $1,000가 남으니까 "권총을 집는 게 더 합리적이다. 국제 정치의 합리성은 이 수준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 주는 거를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북한도 딜레마예요. 북한은 미국은 물론 중국도 북한의 핵무기 체계라는 거는 핵 따로 미사일 따로가 아니라 이놈이 딱 연결이 돼 가지고 하나의 그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 뉴클리어 웨폰 시스템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결코 완성됨을 미국이 허락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허락할 수 없냐?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허락하게 되면은 일본이 미국한테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어이 미국, 너 나를 도와줄 수 있겠니? 북한이 동경을 공격하면은 미국이 일본 대신에 평양을 때려줄 수 있겠냐?" 그러면 북한이 뉴욕을 때릴 텐데 LA를 때릴 텐데 그 LA하고 동경하고 바꿔줄 수 있어 미국? 그 말에 미국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일본도 핵무장 해야 돼요. 우리도 물론 핵무장 해야 되고 일본 핵무장, 중국 핵 한국 핵무장을 당장 초래할 북한의 핵무장을 미국이 허락하기 너무 어렵다. 어느 날 가서 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오면은 미국이 주도하는 동북아시아 및 세계 질서는 완전 파탄 나는 거죠. 저는 말이죠. 일본이 핵무장하는 날 미일 관계는 1942년 진주만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일본은 지금 일본이 얼마나 핵무장 능력이 좋으냐를 제가 그 핵 확산에 관한 책에서 이제 베낀 그 문장입니다. Almost overnight. 그 뭐 거의 내일 하룻밤 사이에 Japan can be a fully nuclear armed state. 일본은 완벽한 핵무장 국가로 변신할 수 있다. 일본은 뭐 지금 핵 몇천 발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다 숨겨두고 있죠. 예. 그래서 일본 때문에 나는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체계 완성을 허락할 수는 없을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이 다투는데 윤석열 정부는 확실하게 미국을 선택하였다. 이건 뭐 100%인데 여러분 저 이디옴 있죠? 이디옴. 뭐냐면은 우리나라 국제 정치학에 미일중러라는 그 단어, 미일중러 이게 이디옴입니다. 왜 미일중러라고 부르니? "뭐라 그렇지만 그렇게 쓰는 거야."라고 했는데 이게 그 박근혜 때 말이죠. 미중일러로 은근슬쩍 바꿔 놨습니다. 미중일러로. 그래서 그때 그 국제정치학자 나도 그랬지만은 '이게 뭐냐.' 아니 몇십 년 동안 미일중러라고 쓰고 중국도 그거를 감내하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미중일러로 바꾸면은 어느 날 다시 미일중러로 바꿔야 될 텐데 정상적인 날에 왔을 때 그때 중국이 얼마나 펄펄 뛰겠느냐. '왜 이걸 그냥 바꾸느냐.'라고 했는데 요번에 이 윤석열 정부가 수립되면서 그대로 다 바꿔 놓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바이든이 이제 어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사무실로 처음 가서 외국 사절들을 만나는데 외국 사절들이 왔을 때 부르는 순서는 황제부터 부릅니다. 황제 부르고 뭐 수상 부르고 부수상 부르고 그런데 중국은 부주석을 보냈죠. 미국은 부통령의 남편을 보냈습니다. 그 서열이 확 낮아요 중국보다. 그런데 제일 먼저 미국 특사를 만났습니다. 그다음에 만난 사람이 일본 특사를 만났습니다. 일본 특사. 이거 아주 파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만난 사람이 중국 특사입니다. 그래서 미중일을 미일중으로 단칼에 바꿔 버린 겁니다. 중국이 훨씬 높은 사람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어 중국 사람보다 더 높지 않은 일본 장관을 만났고 그리고 그거보다도 더 낮은 뭐 원래 미국은 먼저 하니까 어 미국의 세컨드 젠틀맨이라고 그러죠. 부통령의 남편을 세컨드 젠틀맨입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그냥 단칼에 미일 중로가 미중일로로 바뀐 것을 다시 미일중으로 바꿔 놓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뭐 상당히 잘한 거라고 봅니다.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태극기 흔드는 걸 보고서 일부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90%를 반영하는 세력입니다. 90%를 반영한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작년 12월 달에 통일연구원에서 여론조사 나왔는데 93%가 한미동맹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답니다. 놀랍게도 "나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요."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2021년 겨울에 93.5%가 나옵니다. "나는 국민의힘을 지지합니다." 하는 사람은 96.5%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93%가 한미동맹을 지지하기 때문에 나가서 태극기 흔들어도 이 세력이 극단적인 세력이거나 꼴통 세력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죠. 요번에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된 다음에 뭐 급격히 미국이 노골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의 중국 관계는 모호성에서 벗어나라. 뭐 중국도 좋고 미국도 좋고 그따위 소리 그만해."라는 얘기를 미국이 막 하기 이건 VOA는 미국 국무부 산하 방송이죠. 뭐 독립적인 성격은 있지만은 국무부 돈을 받는데 아예 미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맥스웰 타일러라고 데이비드 맥스웰이라는 이 사람은 중령으로 주한미군 정보장교로 근무했는데 한국과 미국은 국제 질서에 기반한
규범을 보호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룰 베이스드 인터내셔널 오더라는 말을 미국이 자주 쓰는데, 미국하고 일본이, 중국은 이 나라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중국은 룰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좋아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거 룰 베이스드 인터내셔널 오더를 따르는 나라들끼리 뭉치자. 요번에 왔을 때는 뭐 통일 전선이라는 말까지도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민주주의 국가들끼리의 통일 전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뭐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는 제가 전번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면 미국이 이기는데, 그 이유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국제 정치 아주 그 냉혹한 현실입니다. 2008년에 미국의 레먼 브라더스가 무너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이 미국을 앞선다고 믿었어요. 왜 중국은 이렇게 발전하고 미국은 이렇게 발전하니까 2038년 무렵, 앞으로 30년 후에 이제 같아지지 않겠냐? 그리고 미국이 뒤처지고 중국이 앞서지고, 그러니까 21세기의 패권국은 중국이지. 이게 국제 정치를 얼마나 무시한 언급이냐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멍청하게 여기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중국이 미국보다 더 가까이 오기 전에 이거를 밟습니다. 발로 가서 밟아요. 이때 밟으면은 전쟁 안 해도 끝나요. 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때 밟으려고 그러면 전쟁해야 돼요. 이때는 밟을 수가 없어, 지나가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얌전한 나라입니까? 중국한테 평화적으로 자리를 내주는 나라입니까, 미국이? 우리가 미국하고 70년 미국을 봤는데, 이런 식으로 중국과 미국 관계를 개선한다? 이거는 완전히 국제정치 불합격이죠. 미국 교수가 얘기했습니다. 패권국이 도전국의 도전에 평화적으로 굴복한 적은 전혀 없었다. 역사에 한 번도 없는 얘기를 왜 미국과 중국 사이에다 갖다 적용시키느냐는 그 얘기입니다. 미국은 중국한테 굴복하지 않죠.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서 책임다 에드워드 러드왁이라고 유태계인 미국인인데, The Rise of China, 중국의 부상과 The Logic of Strategy, 전략의 논리, 가서 깨버리는 게 전략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쓴 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책도 아주 좋은 책이 번역이 됐는데, 이 책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표현할 수 있는 세 가지 단어가 있다. 1. 워리어, 전사. 2. 카우보이, 투박한 놈들. 3. 인벤터, 무언가를 발명하기를 되게 좋아하는 나라. 민주주의도 발명을 했죠. 예. 미국이 인벤터는 나중에 얘기고, 워리어 앤드 카우보이, 워리어 카우보이가 가만히 착하게 이러고 있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뭐 중국 지금 아파트 비는 소리들 다 들리고 그러죠. 이거 쭉 보고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제가 요 정도로 하고 한 개만 좀 확실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해협이 있는데, 여기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30년 동안 붙박이로 서 있었습니다. 왜? 여기에 미국이 쓰는 석유의 10%가 여길 지나갔습니다.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그래서 항공모함이 두 대가 30년 동안 여기 붙박이로, 이거는 두 대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얘의 기능은 to keep 호르무즈 스트레이트 오픈. 이게 오픈돼 있어야지 미국이 죽지 않고 사는 겁니다. 이란이 이걸 막아버리면은 미국이 망해요. 심장이 터지는 겁니다. 중국 망하고 일본 망하고 한국 망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한국 석유의 70%가 여기로 지나가고, 중국 석유의 47%가 여기로 지나가고, 미국 거의 10%가 일로 지나가는데, 그래서 미국이 10% 이거 없으면 죽으니까 여길 지키고 있었는데, 미국의 셰일 혁명이 나는 바람에 이걸 안 지켜도 된다. 왜? 여기서 안 사가도 되니까. 그래서 이 두 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해바다에 이게 세 대가 올 때가 가능한 겁니다. 미국이 11대 중에 두 대는 항상 공장 들어가 있고 9대 가지고 지구 전체에서 운영하는데, 가끔 가다가 동해에 두 대씩 막 들어와요. 아시아에 세 대가 막 오고 그럽니다. 그거는 여기 있는 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얘는 가끔 가다 일로 갑니다. 얘가 가끔 가다 가는데, 지금의 이 항공모함의 전략적 목표는 투킵 호르무즈 스트레이트 오픈이 아니라, 수틀리면 가서 막을 거야 합니다. 그럼 중국 죽으니까.
석유 40%를 이거로 사오는. 중국 죽어요. 일본, 한국도 당장 죽네. 일본, 한국은 미국의 석유 대주죠. 미국이 석유 수출하니까. 그런 날이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중국 학자들한테 너희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이길 때까지 너네는 쌍 걸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중국이 급한 대로 해석하는 방법이 길 하나 더 만드는 것이죠. 1대1로. 1대1로의 군사전략적 성격은 미국이 언제든지 이기를 막을 수 있는 것, 이런 뜻입니다. 예, 신강 독립하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 광동성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만주도 독립할지 모르고, 그리고 여기 요 앞에, 대만 앞에 복권성 있죠. 복권성 사람들한테 무기명으로 너는 어디에다 충성 바치냐 그러면 북경이 아니라 타이베이라고 얘기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것이 중국의 딜레마고, 그래서 중국은 결국 미국한테 못 이기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차세대 세계 패권국이니까. 예, 미국이 모욕하는 얘기들, 중국을 어떻게 모욕하고 있는지. 중국이 말이죠, 서해 바다를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여기만 니네 거야. 여기는 우리 거고. 왜 니네 바다가 더 크니? 우리가 큰 나라니까. 중국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에 미국의 입에가 들어간 적이 있다는 사실 하면 기절할 거예요. 아니, 서해 바다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앞바다를 지키는 배가 들어갔다고? 음, 중국을 극단적으로 모욕한 것이죠. 지금 이게 7함대 각각 소속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있어야 할 미국의 연안 경비정이 서해 바다까지 온다. 다른 말로 여기까지가 우리 해안이야라는 뜻이 될 수도 있죠. 예, 무시무시한 배. 이거 한 대에 5조짜리 군함인데, 5조 원짜리. 이 군함이 스텔스입니다. 스텔스. 그래가지고 여기 마음 놓고 들락날락할 수가 있어요. 서해바다도 이렇게 생긴 배죠. 지금 서해바다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 이거 보면 이거는 완전히 군용기죠. 군용기인데 중국이 미국한테 레드라인이라는 걸 걷습니다. 빨간 선. 야, 너 미국 이 선을 넘으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근데 그 레드라인이 미국의 군용기가 대만에 내리지 말 것. 또 다른 레드라인은 미국의 장관급 고위직 인사가 대만을 방문하지 말 것. 그런데 이게 이게 작년 먼저입니다. 이걸 타고 미국 상원의원 3명이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레드라인을 쌍으로 어긴 거예요, 미국이. 근데 중국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네티즌들이 우리나라의 레드라인은 어디가 있냐라고 막 중국 정부를 비판하고 그랬죠. 이건 더 무지막지한, 중국 항공모함이 가는데 항공모함 혼자 가지 않고 군함들이 따라가죠. 밑엔 잠수함도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미국 군함이 여기 같이 꼈습니다. 얘네들이 행군하는데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볼까요? 그것도 아주 정말 건방진 자세로 함장이 딱 보고 있고 중국 항공모함이 가는데 미국 군함이 같이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 병사들이 말이죠, 이 옆에서 배에 서 가지고 비행기가 떴다 내릴 때마다 박수 쳐 줬습니다. 그렇게 이제 중국이 모독을 당하고 있는데 미국한테 지금 덤비지는 못하고 있죠. 예. 제가 지난 5년 동안에 일본이 무지막지하게 컸다 했는데 미국의 아주 유명한 잡지들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작년 포린 폴리시에 나온 거 재미있는 논문인데 "China is a declining power and that's the problem." 이거는 뭐 아주 유명한 할 브란드라는 정말 미국 최상급의 국제 정치학자가 쓴 겁니다. "중국은 몰락 중이야. 근데 그게 더 위험해. 여기서 몰락한다는 것은 절대 힘이 몰락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미국을 100 으로 쳤을 때 중국이 2021 년에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뭐 예를 들어서 뭐 65 라고 칩시다. 근데 내년에는 미국은 100 인데 중국은 64로 내려가. 그다음에는 63, 점점 떨어져. 그래서 중국은 원하던 거 하나를 지금 해야 돼. 어. 만약 미국이 100 인데 중국도 100이 되면 원하던 일을 그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때 가서는 그냥
얻을 수 있으니까 대만 그냥 가져갈 수 있어요, 100대 100이 되면은. 근데 그럴 가능성은 없어. 그래서 지금 중국이 원하는 최대가 대만인데 지금 그걸 하지 않을까. 지금이 위험하다라는 그런 시대죠. 예. 그런 얘기를 쭉 보고 작년에 일본의 방위백서의 표지가 이렇게 됐다는 거 무지막지한 일이 벌어졌죠. 예. 일본은 말이죠. 최근에 최근에 그 일본의 항공모함에 미국의 전투기가 내려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어. 이즈모에다가 미국 F-35가 내렸다. 그래서 뭐 난리가 났죠. 근데 그거를 "How China has awakened Japan's warrior heart again." 일 중국은 어떻게 일본의 무사도를 깨어나게 했을까? 이 참 재미있는 분석입니다. 예. 아까는 내가 얘기했지만 맨 앞에 영내 선의의 힘으로써 이건 미국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선의의 힘. 이건 무서운 얘기죠. 선의의 힘으로써의 강력한 일본, 미국은 대찬성이야. 기시도 후미오 수상이 요 말 나오기 바로 전에 한 말입니다. "일본은 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요 말도 잘 읽어야 되는데 일본은 더 이상 전수방위 그러니까 only defense가 아닙니다. 디펜스 only가 아니에요. 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체 방위력을 대폭 강화함과 동시에 그래서 일본 자민당이 2025 년까지 일본은 GDP의 2%를 국방비로 쓰겠다고 얘기했습니다. 2% 면은 지금 일본이 540억 달러인데 딱 1%입니다. 그 2%면 1,000억이 넘어요, 달러로. 지구에 지금 현재 1,000억 이상 쓰는 나라가 미국, 중국 두 나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3-4년 후에 일본도 1,000억대 국방비를 쓰는 나라가 되는 거죠. 예. 지금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한테 그 부여된 국제 정치적인 모습입니다. 일본이 무지막강해졌다는 거, 중국은 지금 사양길을 걷고 있다는 거, 그리고 미국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야 글로벌리즘 그만하자. 이제 우리는 우리나 잘 지키지 뭐. 우리 건드릴 놈 누구 있겠어?" 그날이 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이 아시아 책임지세요."가 되겠죠. 그런 상황이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뭐 말씀드리고 뭐 제가 결론 내릴 수 있는 형편은 아니니까 이제 뭐 시간이 제가 좀 많이 잡아먹었는데 뭐 지금 제 강의는 요 정도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다음 단계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